Here we go. 1, 2, 3,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뭐 전형적인 우리 가을 날씨고 더없이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더없이 좋은 계절에 또 더없이 훌륭한 시인 한 분을 모시고 오늘 좀 좋은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이 모멘트라고 하는 잡지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잡지가 이제 출발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한국 문단에 또는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잡지입니다. 이 문해지를 통해서 6월달에 지난 6월달에 등단하신 우리 유상욱 시인입니다. 모시고 좋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잘 계시죠? 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유상욱 시인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욱 시인은 85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출생을 하셨고, 조선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전문의 과정에 있습니다. 자, 아마 우리 신인들에게 그는 기대가 굉장히 클 텐데요. 아마 우리 유상욱 시인도 그 기대에 아마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부응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뭐 먼저 이제 좀 여쭤볼게. 아마 우리가 시를 쓴다라고 하면 참 생소하거나, 요즘 뭐 현상을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시를 또 멀리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대체적인 추세로 보면 아주 그 시를 쓴다는 게 좀 특이한 일일 텐데, 시를 쓰게 된 동기는 뭐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나요, 유 시인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흔히 소위 말하는 이제 문과 쪽도 아니었고,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 이제 시나 이제 문학 이쪽에 가까운 편은 아니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 생활 중에 이제 가까운 친구의 영향도 컸었지만 이제 인문학 서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철학 같은 것들,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이 갔던 것들은 이제 니체 씨의 철학, 니체의 철학에 좀 관심이 가서 이제 인문학 서적을 이제 거의 20대 중반 돼서야 처음 읽게 되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생각들이나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좀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다시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생각이 달라지다 보니까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소설을 좀 쓰고 싶었어요. 네. 소설을 쓰고 싶어서 소설을 좀 쓰려고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서 생각을 가지고 내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형식이 소설보다는 약간 제가 판단하기에 시 쪽에 더 가까운 모양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를 습작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주위에 그런 문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도 잘 없고, 이제 내가 혼자서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또 전공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잊혀지다가 이제 제가 지금 올해 35인데 한 30살쯤 됐을 쯤부터 그래도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집도 읽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가서 시인분께 가서 직접 수업을 배우기도 하면서 이제 좀 혼자 할 때랑 또 다른 또 넓은 같이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본격적으로 좀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뭐 글을 쓴다, 시를 쓴다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이제 글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출발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전공을 이렇게 할 때 뭐 국문학과를 간다든가 아니면 문창과를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는 계기가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양력을 이렇게 보더라도 의학도단 말이죠. 의학도. 의학도가 아마 우리가 그 시인 중에서 의사 시인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아주 활발하게 또 시를 쓰십니다. 근데 의학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뭡니까 문학 네. 이 분야가 좀 그 어떻게 잘 맞던가요? 네, 조금 그 시각이나 좀 그 뭐랄까요? 이 표면끼리 닿는 모양새는 조금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그 사람, 인간에 대해서 그 뭐 생각을 하고 탐구를 한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크게 보면은 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처음에 의학도로 처음에 출발을 했지만 그런 그 사람의 저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러니까 정신과 요즘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저는 그런 뭐랄까 출발점은 다르지 않 인간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바탕은 인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의학은 인간의 어떤 실체성이죠. 우리가 뭐 피부를 뭐 앓는다든가 아니면 속에 병이 났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쳐주는 그 학문이 이제 의학이고. 네. 그다음 우리가 정신을 고양시키거나 정신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이제 또 문학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욕심도 참 많으십니다. 사람 몸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겠다 이걸로 지금 출발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서 이게 저를 이제 시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서도 이제 저한테 경고가 아닌 이제 조언을 하시기를 이제 그렇게 욕심이 많다 보니까 둘 다 그 애매하게 해버리면은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더 노력을 해서 이쪽도 잘하고 저쪽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이제 경고를 많이 주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마 이제 우리 시인 작품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당선이 되셨습니다. 저도 뭐 더없이 기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심사위원들이 또 계십니다. 아주 한국 그 시문학을 아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시인, 평론가 뭐 이렇게 해서 주로 계시는데 심사위원 세 분이 이제 계시는데 제일 먼저 그 김명인 시인이십니다. 그 고려대학교 교수로 교수를 역임하시고 지금 퇴임을 하셨습니다만은 아마 현장 시인으로서 뭐 더없이 활발하고 좋은 시를 또 쓰시고 계시고요. 그다음 또 중앙대학교 계시는 이승하 시인이 또 심사를 하셨고, 또 이제 우리가 한양대에 계시는 문학평론가 유성호 선생님께서 또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 세 분과 아울러서 또 저도 또 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서 참 행복했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그 작품이 그 한 편만 그 우리가 심사평만 한번 들어볼까요? 한 분만 유성 선생님 그 심사평을 한번 그 읽어볼게요. 아마 우리 방송에서는 그 텍스트로 이렇게 좀 올려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모멘트에서 첫 신인상을 배출한다. 세대와 지역을 넘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고작을 보내오신 이면에는 그동안 모멘트가 쌓아온 역량과 그에 대한 신뢰가 흐르고 있을 것이다. 모멘트의 매체적 위상이 제고되는 이러한 순간이 더더욱 균질적이고 지속적인 진경을 얻어 매우 중요한 지표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리라 생각해 본다. 응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이런 그 초대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평이 조금 이렇게 실려 있는데 우리 모멘트의 신인 문학상이 사실이 제 1회입니다. 1회에 이제 어렵게 두 분이 당선을 하셨는데 우리 유상욱 시인과 또 이상호 시인이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상호 선생은 또
후에 초청을 드려서 말씀을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심사평을 좀 살펴보면 유상욱 씨의 작품은 응모작 전체가 균질적인 품과 격을 갖추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날카롭게 변해간 것들과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예술적 자의식이 퍽 밀도 있게 그려졌다. 그 세계 안에는 머리맡 매일 끄적이는 소설이나 용케 이어지는 긴 이야기 같은 서사가 삶의 중청성과 만만치 않은 굴곡을 내비치고 있고, 두꺼운 표지가 바랜 나무 껍질 냄새에 자신을 의지하면서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살아온 경관 삶이 깊이 녹아있다. 그 진정성과 경험적 구체의 신뢰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선의 그 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심사위원들께서 이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시를 뭐 또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우리가 지금 현대 시인들 또 젊은 시인들 또는 기존의 시를 써오신 그런 그 시인들의 작법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고, 또 보는 세계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간단하게 조금, 나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썼다,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면은 이제 아무래도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독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물론 이제 훌륭한 시들을 많이 읽은 것이 저의 시색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혼자서,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시각을 보여줄 것인가, 이제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개성이 좀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 그렇게 다른 시각에서 시를 많이 쓰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심사평을 해주셨을 때 저는 이제 사실 조금 이제 부끄럽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소개해드리는 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심사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제 나의 내면을 이제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저것도 약간 부끄러운 그런 쑥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그 생소하고 좀 뭔가 저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저의 한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좀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시집도 봤을 테고요. 네. 또 뭐 시 이론서도 보셨을 테고, 아까 니체의 얘기를 하셨는데, 뭐 아마 그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가장 선호한 철학자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니체일 겁니다. 니체의 그 반항적 기질, 네. 기존 체제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달리 생각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텐데, 그 우리 시집 중에서 혹시 그 기억에 남는 시집이 있나요? 영향을 받았던 시집? 시집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박상순 시인의 박상순. 네. 참 좋은 시인이죠. 예. 예. 저 같은 경우 박상순 시인과 또 이승원 시인, 그또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서대경 시인, 그 세 분 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집은 거의 다 빼놓지 읽었고 않고. 다 읽었었고요. 네, 그 뭐랄까요? 그 자유로운 상상력, 저는 그것이 제 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쎄, 뭐 서대경 시인의 작품의 세계에 대해서는 제가 게을러서 아직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박상순 시인과 이성은 시인의 작품을 즐겨 읽었다 할 정도 같으면 참 어렵거든요. 그 두 분의 작품은, 작품 세계는 지금 뭐 박상순 시인은 아마 지금 그 현장에서도 지금 여전히 시를 쓰고 계시고, 민홈에 계시다가 이제 요즘 뭐 그 퇴임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성훈 선생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하나같이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박상순 씨의 시인, 시적 세계 플러스 이성훈 시인의 시적 세계를 공이 굉장히 어렵거나 난해하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평을 하고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어려워하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 작품을 따로 전공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작품을 꽤 깊이 있게 읽었다. 그 다음에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 하나만 더 들어가서 그 두 분의 작품 중에 그 작품이 뭐가 그렇게 그 인상적이었나요? 우리 유시인한테는. 가장 특징적으로 전 이제 이승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후기로 갈수록 점점 뭔가 어렵다기보다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것이 천진난만함이 그 이게 백지여서 천진난만함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천진난만함과 자유로움이라는 느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이것이 그 이걸 넘어선 그 넘어서는 그 시세계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일단은 시가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유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승훈 선생님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면이 또 저는 그 박상순 시인의 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렵잖아요. 좀 이걸 좀 풀어야 되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다 이해를 다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미지에 굉장히 조금 그 제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쓰기에도 뭔가 일단은 모티브가 되는 것도 뭔가 이미지고, 근데 박상순 시인의 시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이제 저랑 좀 이제 그 형식적으로는 다르게 굉장히 좀 추격돼 있는 시들이고 굉장히 그 응집도 밀도가 굉장히 높지만 그 순간순간 그 빛나는 그 이미지들, 그 순간들, 그 물론 이승훈 선생님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저는 굉장히 그 딱 보고서는 이것이다. 그래서 그 임팩트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그 두 분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늘 존경을 하고 경도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입장입니다만은 또 이제 유신이 또 그 두 분의 작품을 좋아하신다고 하니 저는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또 동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우선 더 길게 얘기를 끌어가기 앞서서 작품 한 편을 우리 등단작 한 편을 좀 소개를 받을까 합니다. 어떤 작품을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저는 표지작인 문사철 먼저 문사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문사철 천천히 해서 좀 들려주시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사철 20번에 들어선다. 나무 껍질 냄새가 난다. 나무마다 작은 이름표를 붙여주던 숲지기는 온데간데 없고 통 대답이 없는 자판기만 댕그러니 녹슨 정강이를 걷어차자 미지근한 음료수가 요란하게 굴러나온다. 넓적한 버섯이 달린 표지판을 주워 읽는다. 멋대로 자란 숲풀, 좁아진 길, 풀독이 오른다. 수목원에서 가장 으슥한 길, 산새 몇이 한쪽 눈으로 호기심을 보이지만 헝클어진 그늘, 깊은 곳까지 따라오는 녀석은 없을 것이다. 비석도 없이 쓸쓸하게 당신 장발이 되었네요. 지나는 사람도 없지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쭈그리고 앉아 잘려나간 그루터기를 상석으로 술병을 올려놓는다. 도와줄게요. 숲지기의 책장을 엎어뜨린다. 산산조각 나는 술병. 환호성을 지르며 조각나는 쇳대. 불을 피운다. 가장 얇은 책부터 던져넣는다. 펄떡이는 페이지들. 불길. 얼굴이 달아오른다. 꿈틀대며 솟아오른 뿌리들이 나의 두 발목을 휘감는다. 갈라진 그루터기 틈으로 구겨 넣는다. 구불구불 종아리 혈관을 타고 올라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신물. 살갗이 단단하게 굳어간다. 두꺼운 표지가 바랜 나무 껍질 냄새가 나는 몽땅 던져 넣는다. 커지는 불길. 쭈그러드는 몸통을 힘주어 편다.
사각사각 적어내는 소리마저 몽땅 불길에 먹혀버리지만 새까만 척추를 곧게 쥔 손을 멈춰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그 독자에 따라서는 좀 낯설거나 우리가 익히 접해왔던 서정시에 대한 바탕 이런 것들과는 좀 이질감을 이렇게 좀 느낄 텐데 제목부터가 이게 범상치 않아요. 문사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 전체 내용을 조금 더 우리 독자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곁들인다면 어떤 세계일까요? 일단 저도 제목을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그래도 의미심장한 제목이지만 이 문사철과 멀어진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좀 의미심장하다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영수 같은 아주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목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 시는 저에게 있어서는 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이 퇴고를 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가 쓰여지게 된 거는 거의 시를 쓴 아주 초반부터 아주 초반 시를 쓰게 된 초반부터 쓰게 된 시여서 어떻게 보면 저의 시 쓰기에 대한 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제가 스스로 시로 인해서 쓰면서 어떻게 내가 변하고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과 그런 몽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철저히 이 시는 이제 우리가 현실에 기대지 않고, 그죠? 현실에 기대지 않고, 화자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에 대한 독특한 표현인데 그 세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목원에 들어선다. 나무 껍질 냄새가 난다. 나무마다 작은 이름표를 붙여주던 숲지기는 온데간데 없고 통 대답이 없는 자판기만 댕그러니 녹슨 정강이를 걷어차자 미지근한 음료수가 요란하게 굴러나온다. 자, 우선 뭐 첫 그 문장을 이렇게 보면 시행과 시행 사이 물론 그 여백에 숨겨진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우선 그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이름표를 붙여주던 숲지기라고 하는 얘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이름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인식표나 뭐 거의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될 테고요. 근데 여기 숲지기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 또는 그 행함을 받는 사람과 일체가 되겠지만 그 숲지기는 온데간데 없고 영 그 전혀 관계없는 자판기만 댕그러니 놓여 있는 숲입니다. 거기에 이제 정강이를 걷어차자 미지근한 음료수가 요란하게 굴러 나오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자체에서는 화자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또는 화자의 개인적 정서가 오롯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 전체에 이제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전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넓적한 버섯이 달린 표지판을 주워서 읽는다. 멋대로 자란 숲을 좁아진 길 풀독이 오른다. 수목원에서 가장 으슥한 길, 산새 몇이 한쪽 눈으로 호기심을 보이지만 흥크러진 그늘 깊은 곳까지 따라온 녀석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산새라고 하는 그 대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보면 글쎄요, 산새는 사람들의 세계를 훌쩍 뛰어넘은 어떤 세계성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대상 뭐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세라는 것이 저는 이제 누구나 여기 나오는 것들이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존재가 많진 않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 시 전체를 읽었을 때도 그러니까 무언가 뚜렷하게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전 누구나 산세일 수도 있고 누구나 숲지기일 수도 있고 그
그것들은 하나로 그 존재 뭐 규정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뭐랄까요? 모두가 다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좀 갈등이 있고 와글거리는 것들이 있고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산세라는 것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로운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건 하지만 누구나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서는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뭐 뭐라 그럴까요? 뭐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뭡니까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름표를 붙여주다. 이름표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시에서 이름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에 대한 세계거든요. 그죠? 우리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행위는 아마 우리 철학적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이제 제목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닌가. 그래서 산세며치 한쪽 눈으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을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내 실증이 나고 그렇게 해서 무관심해지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이연에 들어가서 비석도 없이 쓸쓸하게 당신 장발이 되었네요. 지나는 사람도 없지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쭈그리고 앉아 잘려나간 그루터기를 상석으로 술병을 올려 놓는다. 도와줄게요.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우리 1년의 구조와 2년의 구조는 조금 달라요. 그죠? 네. 다릅니다.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가요? 이 2년은? 이제 모두 1년에서 20권에 들어선 그 화자, 그러니까 이제 새들은 쫓아오지 않았지만 이제 혼자서 깊은 곳으로 간 그 존재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숲지기의 책장을 엎어뜨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숲지기의 책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면 책을 통해서 뭐 지식을 전수받거나 아니면 의미를 책을 통해서 그걸 고착화시키고 이렇게 하죠. 보통. 그래서 숲지기의 책장을 엎어뜨린다. 산산조각나는 술병, 환호성을 지르며 조각나는 쇳대, 불을 피운다. 가장 얇은 책부터 던져넣는다. 펄떡이는 페이지들, 불길 얼굴이 달아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초두에서 박상순 시인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상순 시인이 지향해 가고자 하는 세계성, 이 세계성이 얼핏얼핏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성에 대한 지식이죠. 지식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박상순 시인은 해체를 시키거나 그걸 전복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시를 쓰시는 분이거든요. 박상순 시인은.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좀 나타나서 역시 영향을 받으셨군. 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꿈틀대며 솟아오른 뿌리들이 나의 두 발목을 휘감는다. 갈라진 그루터기 틈으로 구겨 넣는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꿈틀대며 솟아오른 그 뿌리들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어떤 힘, 근원적인 세계성 이런 것들이 내가 딛고 있는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세계를 휩쓸어서 틈새로 구겨 넣는 그루터기 틈으로 구겨 넣는 걸로 이해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불구불 종아리 혈관을 타고 올라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신물 살같이 단단하게 굳어간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성에 대한 전복이죠. 그것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또는 그것을 내재화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아니면 지향해 가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 경계에서 아마 화자는 대단히 이렇게 좀 갈등을 하거나
힘겨워한 그런 그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두꺼운 표지가 바랜 나무 껍질 냄새가 나는 몽땅 던져 넣는다. 자, 지금까지 그 구축해왔던 모든 세계관, 세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끌어모아서 불길 속에 던져 넣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마 저는 이 시를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 혹시 아시나요? 네. 예. 거기 보면 한 줌의 톱밥을 어디에 던져 넣어요? 난로에, 그죠? 톱밥 난로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아마 살아온 그 화자가 그 시 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화자 스스로가 살아왔던 과거, 그 지난한 과거의 삶이죠. 그 삶은 누구와 동일시되냐면 그 대합실 안에 아주 가난하고 소외받았던 모든 사람들과 동일시대에서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옹기적 체험이죠. 톱밥을 집어넣는 것은 그것을 이게 같이 나눈다라는 의미로서 톱밥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광경이 있어요. 시에서. 근데 이제 우리 유 시인은 여기 이제 두꺼운 표지가 바랜 나무 껍질 냄새가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불길 속에 집어넣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아마 이제 유 시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계관 이런 것들이 시를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불길 속에 집어 던지는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쭈그러드는 몸통을 힘주어 편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내가 지향해 가고자 하는 세계 이런 것들과의 그 딜레마죠. 그 많은 그 시간 동안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불길 속에 던져주고 비로소 어떻게 되나요? 몸통을 힘주어 펴는 거죠. 이미 이제 익히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편안해지는 또는 확연해지는 그런 세계입니다. 사각사각 적어내는 소리마저 몽땅 불길에 먹혀버리지만 새까만 척추를 곱게 쥔 손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지의 표현이냐? 내가 지향해왔던 세계, 그 세계를 앞으로는 더더욱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가열차게 밀고 가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 시가 조금 읽히는데, 자, 여기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잘못되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보태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시를 쓸 때부터 뭔가 제가 아마 제 안에서는 뭔가 갈등도 있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시로 제가 적어낸 것일 텐데, 그런 이제 제가 존경하는 시인들의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무언가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남에게 설명하듯이 적어낸 것이 아니고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감각으로 같이 공유하기를 저는 원해서 그렇게 하려고 저는 이제 정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를 잘 써내렸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무언가를 같이 좀 다르게 느끼죠. 누구나 같은 것을 두고 다르게 느끼겠지만 같이 그것을 공감을 했다면 그걸 뭐라고 딱딱딱 문제 풀듯이 설명하지 않아도 함께 느꼈다면 그것이 설령 다를지라도 그것들은 다 정답이 될 수 있고 제가 잘 적어내기만 했다면 그것들은 모두 맞는 해답이고 좋은 공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한 편을 우리가 읽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우리 지금 신인이라고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기존 시인들도 시를 쓰는 행위가 늘 현실에 기일해서 현실의 어떤 대상을 통해서 자기 정서를 거기 투영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유상욱 시인은 그런 시적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또는 차별화된 그런 세계를 지금 갖고 계셔서
참 좋습니다. 저는 그 읽어내기가 조금 낯설긴 하지만 어쨌거나 신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도전과 뭐예요? 도전과 극복이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 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그 두 번째 시로 바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충독지장골이라고 하는 시인가요? 두 번째 그죠? 네. 근데 시가 꽤 이제 장편입니다. 우리가 소설로 얘기하면 장편 소설처럼 이렇게 산문적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시인데 한번 듣고 또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충동 지장골 23년 만에 찾아갑니다. 축구를 하기에도 거뜬했던 골목이 얼마나 좁게 느껴질지, 코수염난 대학생 삼촌들이 얼마나 앳될지, 아빠가 허리까지 삐끗하며 지었던 벽돌집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럴 법도 해요. 저라도 대학교 후문 2층 집 같은 거야 허물고 돈이 되는 건물을 지을 겁니다. 기왕이면 1층이 아기자기한 카페였으면 좋겠어요. 마당 앵두나무가 있던 자리쯤에 앉아서 차 한잔 한다면 나름대로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목마다 들어선 높고 두꺼운 건물들, 동네가 낯설기만 하네요. 그 사이에 힘겹게 주저앉은 붉은 벽돌집을 만날 때마다 인사를 올립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있어요. 이끼 덮인 시멘트 담장이 눈에 익습니다. 다음 골목은 바로 토지 매매. 산 너머 학교 가는 길에 이제는 말끔한 도로가 생겼습니다. 11살에 세상을 떠난 독일 멍멍이 셀리의 무덤을 덮은 아스팔트 길을 오릅니다. 새까만 길바닥을 두 발로 꼭꼭 밟으며 걷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셀리 걱정은 없네요. 울퉁불퉁 나무 뿌리 계단은 찾아볼 수 없지만 등굣길을 배웅해준 엄마가 잘 다녀오라 뽀뽀해주던 언덕바지 아까시 나무는 그대로입니다. 내리막길을 걸으며 23년 전에 하던 계산을 해봅니다. 80살까지 산다면 몇 초 후에 죽지. 60에 60을 곱하고 학교에 외부인이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던가요? 슬쩍 뒷문으로 들어섭니다. 학교를 한 바퀴 구경하고 운동장을 가로지르지만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네요. 반갑게도 한 꼬마가 저에게 달려옵니다. 아저씨가 왜 여기 있어요? 빨리 나가요. 너무하네요. 쌀쌀맞게 굴다니. 떡볶이 아주머니가 아직 계실까요? 교문을 나왔습니다만 일대가 철판으로 세운 벽에 막혀 있습니다. 분식집은커녕 대체 어디까지 세워진 벽인지 둘러볼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교문 앞 문방구 대신 들어선 복덕방에 가서 물어봐야 할까요? 복덕방 옆에 큰 간판이 한바. 혹시나 해서 들어왔지만 밝은 옷을 입은 저는 아무래도 격식을 차리지 못한 듯 싶습니다. 두리번거리며 떡볶이 할머니를 찾아봅니다. 검은 옷을 입고 하얀 머리핀을 한 젊은 아주머니들 뿐이네요. 눈이 마주칩니다. 도끼눈을 뜨고 나가라 소리치는 아주머니들. 저는 뛰쳐나옵니다. 더는 갈 곳이 없어요. 철벽 너머엔 타워 크레인이 철근 뭉치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녀석의 팔이 천천히 다가와요. 뒤틀리는 철근, 굉음, 뒤돌아 달립니다. 절대로 돌아보면 안 돼요. 달려요. 운동장, 하얀 꽃을 든 꼬마의 눈, 쌍꺼풀이 짙은 검은 아스팔트, 두꺼운 건물, 흔적, 토지, 좁은 골목, 담벼락에 어깨가 긁혀요. 막다른 길, 지체 없이 벽을 기어오릅니다. 엉덩이를 밀어주는 벽돌 같은 아빠의 손, 엄마가 던져준 도시락을 공중에서 받아 사뿐하게 착지해요. 따라붙는 굉음, 건물, 콘크리트 기둥, 거대한 살찐, 마당이 없는 건물, 좁아지는 골목, 낮게 웅크리고 날렵하게 팔다리를 놀려 좁아터진 담벼락 사이로 개구멍 너머로 두 발, 네 발 주랭랑을 쳐요. 꽁무니 뒤로 멀어지는 컹컹 소리, 깻잎, 떡볶이 냄새. 자, 고생하셨습니다.
꽤 긴 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읽어 주셨는데, 자, 이 시를 쓰게 된 뭐 특별한 동기 같은 게 있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동기들을 이제 이 시에 예. 같이 쓰다 보니 이 시가 이렇게 좀 길어져서 예. 어찌 보면 자칫 좀 지루할 수 있는 시가 되었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 시 처음 시작이 그렇듯 모티브는 역시 똑같이 23년 만에 찾아간 그런 곳에서의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3년 만에 찾아갔다라고 하면 아마 화자 시인의 뭐 과거가 묻혀 있는 또는 과거가 섞여 있는 그런 장소일 텐데, 이 모충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그 지역인가요? 네,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 모충동 지장골 아마 시골인 것 같은데 산골.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지장골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쓰던 지명이어서 지금은 이제 쓰지 않고 있는 그런 모충동이 지장골인가요? 모충동 내에 있는 지장골이라는 이제 그런 마을, 마을. 그 골이라는 그런. 그게 혹시 그 어릴 네. 때 청주 근방에 있는 예, 그 맞습니다. 동네인가요? 네. 그렇군요. 청주시 모충동. 청주시 모충동.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걸 주석으로 썼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지장골이라는 이름은 이제 요즘 쓰지 않고 있고, 근데 이제 모충동 지장골이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그런 청주시의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모충동 지장골은 어디에 있는 곳이며 현재는 쓰이지 않고 있고 뭐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 예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뭐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제목이 이제 모충동 지장골이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미동 같으면 원미동, 네. 그다음 효자동 같으면 효자동, 뭐 이렇게 그 도회지적인 어떤 뭐 행정구역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서 도대체 이게 실제한 공간이야 아니면 상상적인 공간인가,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모충동 지장골, 굉장히 우리가 특이하죠. 모충동이라고 하는 글쎄요. 제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모충동 지장골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하면 같습니다. 고전적이거나 아니면 예풍스러운 뭐 그런 어떤 그 세계를 품고 있는 한 장소,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얘기를 조금 옮겨와서 우리 유씨는 어릴 때 어땠나요? 뭐 청주가 고향이시라고 하니까 이사 안 다녔습니까? 어릴 때? 어릴 때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 청주에 계속 청주. 사춘기까지는 청주에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년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거의 한 곳에서 거의 어릴 때 계속 자라서 그렇군요. 사춘기까지는 계속 좀 추억 같은 것들은 한 곳에 좀 어떻게 보면 정착돼 있습니다. 복받은 유년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마 자라는 시대는 뭐 그 시대는 아니겠네요. 뭐 개발 뭐 시대가 되거나 산업화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난 그런 연대인데, 저의 추억은 거의 어릴 때 추억은 90년대인 거죠. 90년대요? 그렇군요. 어릴 때는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전체적으로 성장기는? 성장기는 그냥 개구쟁이였죠, 어릴 때는. 개구장이었어요? 그 부모님 아직도 생존해 계시죠? 네. 그 부모님은 어떻게 청주에서 따로 뭐 그 직업을 조금 하시는 일, 그 범주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도 되나요?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에서 저만 키우셨고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 그래요? 그 교육자 집안에서 그렇게 크셨군요. 그럼 재미없겠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신 거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어릴 때부터 개구쟁이여서 가지고 뭐랄까요, 그런 아버지와의 그런 갈등은 아니고 뭔가 그 성향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는 선생님이고 저는 개구장이다 보니까. 근데 아버지는 재미가 없었죠. 아버지는 또 그 시절에 아버지 다른 생활 사나이. 예, 아버지 대표될 수 있는 그 아버지였고 저는 개구쟁이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혼자서 재미를 많이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재밌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요? 어머니는 그래도 아빠보다는 재밌으셨다고. 그래요? 엄마는 그래도 소통도 잘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부모님 상이었던 것 같아요. 좀 엄격한 아버지와 그래도 그 아들을
그 자식과 그런 뭐랄까요 중간고리 역할을 해주는 뭐 그런 온화한 어머니. 그럼 지금도 그 아버님은 근엄하시고 네. 그 뭐 딱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나요? 근데 또 바뀌셨어요. 아버지도 되게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연로하셔서 네, 중년이 지나시니까 좀 더 부드러워지시고 그리고 또 저랑 어머니도 저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또 남자들도 안 변할 것 같은 분들도 이렇게 변하는 거 있기도 하더라고요.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니까요. 변해야 생존하죠. 아, 좋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변하셨고, 그럼 뭐 특별하게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쓰는 동기 아니면 유년 시절의 어떤 세계가 그것이 일종의 내재화됨으로 인해서 글을 쓰는 동기가 됐거나 그것이 하나의 자양분이 돼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행을 이렇게 꿈꾸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 씨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평범한 그 아버님이 교육자이셨고, 그다음 어머니는 그냥 주부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다 하셨고, 파란이 그렇게 없군요. 자랄 때. 파란, 글쎄요. 그, 파란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되게 지금 얘기를 해도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재밌는 이력이 하나 있는데, 제가 중학교 졸업을 검정고시로 했습니다. 제가 이게 독특한 이력인데, 그러니까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제가 어릴 때는 좀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가서부터 좀 딴 데 정신을 많이 팔고 하다 보니까, 근데 좀 그걸 뭐라 해야 되지? 중학교 때 제가 게을리했군요.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좀 제가 좀 공부를 소홀히 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공부 쪽에 좀 더 가장 관심이 있으시니까 저를 자퇴를 시키고 검정고시를 했었어요. 옛날에 좀 약간 그런 게 그렇죠. 한때 예.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약간 그 집에서 맞아요. 교육시켜서 빨리 졸업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랬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엄청 싫었죠.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리니까 그런 게 물론 반발심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중학교 2학년, 3학년 나이 때 어떻게 보면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랬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서 좀 반발심이 생겼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은 잠깐 옆으로 밀어두고라도 근데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 저의 뭐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기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때 저한테 좀 그 영향을 줬던 것들이 좀 또 독특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그 저희 집이 모태 신앙이어서 교회를 계속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좀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교회도 안 가게 되고 사탄이 되는군요. 그래서 그러다가 근데 또 이제 집에 또 있고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길 원하는데 저는 공부는 하기 싫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갇혀서 할 수 있는 딴짓을 제가 또 몰입한 게 저의 세계에 갇히게 된 거예요. 동물 안에. 근데 또 저희 집에 또 재밌는 책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좀 시야를 넓히라고 사주셨던 건데 그 책은 아니고 만화로 된 그 중국의 채지충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가께서 그래요? 그 중국 고전들을 만화로 다 그려놓은 한 55권짜리가 있었어요. 거기는 저 불교에 대한 달마부터 시작하는 불교의 이야기도 있고 노자, 장자, 공자니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중국 고전들이 모두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집에서 백과사전하고 그런 중국 고전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집에 있으면서 좀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시쓰기랑 어떻게 보면 공명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그때부터 이제 예, 생활이 있던 거죠. 이제 나는 불만이 많지만 어떻게 그 혼자서 공상으로 약간 혼자서 그런 세계에 빠져들게 된 어떻게 보면 그랬던 뭐랄까요? 동기. 터닝 포인트 그런 것들이 좀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없었다면 아마 여러 가지 동기가 있죠. 글을 쓰는 섬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근데 이제 유싱이는 그런 동기가 없었다면 오늘날 시를 내재화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우선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냐하면 혼자서 뭐라 그럴까요? 그때 사춘기잖아요. 사춘기고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이런 시기에 아버님께서는 또 나름대로의 훈육 방식이죠. 뭐 교육 방식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충돌을 했을 텐데 그것을 그 집에서 혼자서 그걸 내재화하는 그 동기가 이제 중국 책이라든가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책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시를 쓰게 되는 바탕이 되었군요. 참 독특합니다. 지금 이제 그 직업이라고 하면 좀 맞겠죠, 뭐. 그 의학을 전공해서 이제 전공의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출발을 하셨는데, 자, 그도 참 독특하지만 그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릴 때부터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평탄하게 공부에 전념하고 오로지 다른 사건 사고 그 외풍이 없이 그렇게 무난하게 지나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모충동 지장골이라고 하는 시에서 유년의 한 체험을 이제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죠? 유년의 한 그 과정을 드러내게 됐는데 자, 요거는 이제 챕터마다 이렇게 조금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한 얘기, 또 그 다음 얘기, 또 그 다음 얘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모충동 지장골에 얽힌 과거의 어떤 그 세계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 있는 시가 바로 이 시인데 참 제목이 좀 도련했어요. 저는 다른 시들에 비해서 문사철 그 다음에 또 오리온 그 다음 뒤에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그 흑백소설 뭐 이런 제목들과는 다소의 고전적인 또는 애스러운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참 낯설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한번 이 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듣고 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전체 어떤 동기로 이런 시를 쓰게 됐나요? 처음에 있는 문사철 시와 예. 이 시 같은 경우에서 이제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시의 세계 중에 하나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보통 이제 시를 작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시인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만의 독특한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존재잖아요. 근데 저는 무언가 나의 시각에 맞춰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선호하는 방식은 물론 이제 그 관찰이 먼저 처음이 되겠죠. 내 생각 다음에 나의 관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를 쓰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시를 쓰면서 그러니까 문사철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저는 저 역시 세계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을 저는 물론 아직은 완전하지 않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어서 이 모충동 지장골 같은 경우에도 저도 물론 다 뭐 개인적인 과거라든가 그런 뭐 경험 그런 간극에서 오는 괴리감 그런 것들에서 출발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문사철을 어떻게 보면 공명한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길긴 하지만 또 우리가 읽어가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만에 찾아갔다. 그럼 최근 한 10여 년 전에 아마 이게 찾아가신 것 같아요. 축구를 하게도 거뜬했던 골목이 얼마나 좁게 느껴질지, 콧수염 난 대학생 삼촌들이 얼마나 옛될지, 아빠가 허리까지 삐끗하며 지었던 벽돌집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쓸쓸했겠어요. 아빠가 벽돌집으로 이렇게 집을 지으셨는데 거기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자라고 꿈을 키우고 이랬을 텐데 처소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상실감 그런 것들 이 시에서 이제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럴 법도 해요. 저라도 대학교 후문 2층집 같은 거야 허물고 돈이 되는 건물을 지을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 이 현상들입니다. 옛 것들은 서슴없이 허물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물질 추구죠. 이익이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언제든지 옛 것과 새 것을 갈아치워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1층이 아기자기한 카페였으면 좋겠어요. 마당 앵두나무가 있던 자리쯤에 앉아서 차 한잔 한다면 나름대로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 자기 위안을 좀 합니다. 그 상실에 대한 일종의 허무, 쓸쓸함 이런 것들을 바람이라고 하는 화자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들어선 높고 두꺼운 건물들 동네가 낯설기만 하네요. 그 사이에 힘겹게 주저앉은 붉은 벽돌집을 만날 때마다 인사를 올립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이제 그 집이죠. 벽돌집 옛날에 화자가 봐왔던 유실이 봐왔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친숙한 그 대상에 묻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있어요. 라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떤 지침이라든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근본을 전부 다 허물어버리고 무조건 새로운 것, 새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달려가죠. 현대라고 하는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시겠어요? 덕분에 길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입니다. 나를 키워주었던 그 근본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길을 잃지 않고 지금도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끼 덮인 시멘트 담장이 눈에 익습니다. 다음 골목은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자꾸 뭔가를 잊어먹고 살죠. 잊혀지고 잊어먹는다고 그럴까요? 자꾸 버리면서 이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죠? 네.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서슴없이 다 뭉개버리고 버려버리고 이렇게 사는 현대인들의 삶의 일회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토지매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기도 역시 제목에서 벌써 그런 냄새가 풍깁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 우리는 전통적인 서정이라든가 전통적인 어떤 세계관을 보면 고향의 그 터전은 300년이고 500년이고 이렇게 지켜가는 것, 팔지 않고 땅을 팔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근본이었던 처소를 팔지 않고 가는 세계관이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 우리 도시생활은 어떤가요? 돈이 된다면 어제 살았던 집도 허물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새롭게 이전해가는 옮겨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뿌리가 없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뿌리를 잃어버린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두 번째 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산 넘어 학교 가는 길에 이제는 말끔한 도로가 생겼습니다. 11살에 세상을 떠난 독일 멍멍이 셀리의 무덤을 어릴 때 이걸 독일 멍멍이 셀리라고 하는 독일계인가요? 독일 세포트 뭐 이런 종류였나요? 세포트 그 이름이 셀리군요. 충분히 참 우린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때는 90년대죠. 그죠? 네. 지금 이 배경이 조금 그 전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집에서 키우는 개라도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묻었죠. 후루룩 짭짭 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후루룩 짭짭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집에서 키우던 그 강아지 셀리를, 묻어줬단 말이죠. 묻어줬다. 참 그 정서는 아마 후룩짭짭 이런 얘기하면 요즘 난리 납니다. 잘못 얘기하면. 동물 애호가들은 아마 여기 그 문 앞에 피켓 들고 와서 이게 항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 지금이 아니고
30년 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후룩잡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 자, 그래서 걱정은 없네요. 울퉁불퉁 나무 뿌리 계단은 찾아볼 수 없지만 등굣길을 배웅해준 엄마가 잘 다녀오라 뽀뽀해주던 언덕바지 아카시 나무는 그대로입니다. 예. 살아가는 것 중에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대상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유신을 길을 잃지 않게 굳건하게 잡아준 근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리막길을 걸으며 23년 전에 하던 계산을 해봅니다. 80살까지 산 다음에 몇 초 후에 죽지 60에서 60을 곱하고 생각도 참 굉장히 학구적으로 했군요. 예? 예, 보통 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생각하면 뭐 엉뚱한 생각하고 공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 80살까지 산 다음에 몇 초 후에 죽지 60에서 60을 곱하고 참 독특하게 상상을 하십니다. 하셨어요? 꼬마 때 약간 그런 놀이를 좋아했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약간 제가 죽음에 대한 문제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컸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죽음이 되게 무서워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저 별로 가나? 아니면 또 어떤 세상으로 가지라고 하는 막연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죽으면 천당 간다. 뭐 저 죽으면 극락 간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쉬이 들었을 텐데. 근데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가면서 몇 초 후에 죽지 하면서 시간을 계산해서 60에 60을 곱하면 얼마가 되고 뭐 얼마가 되고 이렇게 하는 놀이를 했단 말이죠. 참 독특한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이를 해서 지금 의사가 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죽으면 어디로 가지? 천당 간다, 극락 간다 해서 아마 목사님이나 스님이 됐을 텐데 60에 60을 더하지 뭐 곱하면 얼마냐 뭐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되신 게 아닌가. 어릴 때 낭만이 없었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학교에 외부인이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던가요? 슬쩍 뒷문으로 들었습니다. 요즘 학교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죠. 요즘은. 아마 문직이라 그러면 뭐 하나요? 요즘 저거 할 텐데, 통제를 할 겁니다. 못 들어가게. 뒷문으로 들었습니다. 학교를 한 바퀴 구경하고 운동장을 가로지르지만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없네요. 반갑게도 한 꼬마가 저에게 달려옵니다. 아저씨가 왜 여기 있어요? 빨리 나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참 독특합니다. 지금. 자, 이 공간은 그 아이가 달려나와서 하는 얘기는 이 공간은 순수의 공간이고 뭐예요? 깨끗한 공간이므로 아저씨는 벌써 어떤 사람이 됐나요? 이 세상에 오염되고 또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욕망으로 타락된 그런 사람인데 왜 여기 들어와요? 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하네요. 살살 맞게 굴다니. 과거로 이제 다시 생각을 합니다. 떡볶이 아주머니가 아직 계실까요? 교문을 나왔습니다만 일대가 철판으로 세운 벽에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마 이 철판은 뭐 공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온통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것들만 와글와글하게 들어서는 그 가운데에 낯설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분식집은커녕 대체 어디까지 세워진 벽인지 둘러볼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교문 앞 문방구 대신 들어선 복덕방에 가서 물어봐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뭔가요? 상실이죠. 내가 자랐을 때 나에게 꿈을 키워줬고 그 대상들이 오늘날엔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갔더니 쫓겨나온 거잖아요. 이미 나는 뭐가 돼버렸어요? 기성세대가 돼버렸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순수한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면 세상의 욕망으로 나는 가득 찬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내가 자랐던 꿈을 키웠던 그 대상들을 이렇게 찾아다닙니다만은 그게 쉬이 만나지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시가 이제 한바라고 하는 시인데, 혹시나 해서 들어왔지만 밝은 옷을 입은 저는 아무래도 격식을 차리지 못한 듯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두리번거리며 떡볶이 할머니를 찾아봅니다. 검은 옷을 입고 하얀 머리핀을 한 젊은 아주머니들 뿐이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미 이제 나의 꿈을 키워주던 그 대상들 또는 그 존재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것으로 훌쩍 떠나버리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검은 옷을 입고 하얀 머리핀을 한 젊은 아주머니들 뿐이네요. 눈이 마주칩니다. 도끼 눈을 뜨고 나가라 소리치는 아주머니들. 저는 뛰쳐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나는 환영을 받지 못해요. 이제 내가 자랐던 학교 그 순수한 공간에도 나는 닿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꿈을 주거나 내가 그 대상을 들여다보면서 꿈을 키웠던 그 대상들에게도 나는 이미 낯선 존재고 이질적인 존재로 변해 있는 현실입니다. 더는 갈 곳이 없어요. 철벽 너머엔 타워 크레인이 철근 뭉치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녀석의 팔이 천천히 다가와요. 뒤틀리는 철근 굉음 뒤돌아 달립니다. 자, 이게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이제 나에게는 공포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절대로 돌아보면 안 돼요. 달려요. 운동장 하얀 꽃을 든 꼬마의 눈, 산꺼풀이 짙은 검은 아스팔트, 두꺼운 건물 흔적, 토지, 좁은 골목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병치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그 속도감 있게 그 대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담벼락에 어깨가 긁혀요. 막다른 길 지체 없이 벽을 기어 오릅니다. 엉덩이를 밀어주는 벽돌 같은 아빠의 손, 엄마가 던져준 도시락을 공중에서 받아 사뿐하게 착지해요. 자, 모든 것들 다 잃고 자기가 화자가 안착할 수 없는 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보루는 뭐예요?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의 처소고 고향이죠. 고향이죠. 그래서 따라붙는 굉음, 건물, 콘크리트 기둥, 거대한 살찐, 마당이 없는 건물, 좁아지는 골목, 낮게 웅크리고 날렵하게 팔다리를 놀려 좁아터진 담벼락 사이로 개구멍 너머로 두 발, 네 발 주랭랑을 쳐요. 꽁무니 뒤로 멀어지는 킁킁 소리, 깻잎, 떡볶이 냄새. 자, 마지막에는 조금 이제 기영도의 시풍이 조금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이 시를 다시 제가 지금 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들여다보긴 했습니다만은,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자랐던 그 순수함과 아름다움이죠. 근데 23년이나 지나고 나서 다시 그것을 복귀하러, 새롭게 맞이하러 나는 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쫓기듯이 그곳으로부터 벗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언덕이 되어주는 것은 역시 부모님이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참 시가 재밌네요. 평범하게 이렇게 쓴 시인 것 같은데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상실감. 왜 사라져가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나의 뭐라 그럴까요? 세월이 지나고 내가 훌쩍 자람으로써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로 내가 자랐다면 아마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환영을 해줬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저씨로 내가 자랐기 때문에 아저씨는 우리가 통칭해서 뭐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점차 이렇게 굳어져 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것으로 내가 자랐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화자.
그 화자의 상실감 이런 것들을 노래한 시가 바로 이 모충동 지장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재밌게 좀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계속 세상은 변하는 것이고 거기서 지금 상실감 느끼는 거는 역사 내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했을 모든 생각이어서 사람,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거에 대해서 뭐 변해가는 그 세상에 대한 비판 같은 거는 하고 싶지도 않았고 쓰고 싶지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무력하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세상 흐름 속에서 무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나 자신을 좀 가볍게 여긴다거나 뭐 아니면 그것들을 저는 그것이 변하는 것이 물론 서글프긴 하지만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잘못이라기보다 뭔가를 비판해야 될 대상이라기보다 그 안에서 근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어떻게 결국엔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시가. 왜냐하면 구호성으로 만약에 이 시를 마무리했다면 아마 제가 이게 이 책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됐을 겁니다. 여기는 그냥 그게 화자의 정서라든가 화자의 뭐라 그럴까요? 바람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 담담하게 제시만 되고 있거든요. 제시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 시를 읽는 독자들 스스로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시쓰기를 이렇게 하셔서 참 담담하게 잘 얘기하셨다. 그 다음에 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장구하게 그런 시로 이렇게 써졌다면 아마 이 시가 꽤 지루한 시가 되었을 테고 구호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시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시간이 꽤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가 있습니다. 흑백소설이라고 있습니다. 요 시에 대해서도 조금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소설 멈추지 않고 달리는 버스 사이좋게 앉은 너와 내가 떠오르면 산산이 부서지는 빛 불 꺼진 천장 어둑한 현관 검은 슬리퍼 회색 운동화 그리고 내가 바른 방향으로 놓아주던 구두 머리맡 매일 끄적이는 소설을 집어듦 너는 영국 록을 즐겨 부르는 귀여운 윌리엄 너는 미국 영어를 번역하는 유능한 신시아 파란 버스에 오르는 주연들 경쾌한 소리를 내는 신시아의 구두 사이좋게 앉은 둘 부산항으로 가는 버스 배를 타고 후쿠오카에 가자 운이 좋으면 돌고래 떼를 볼 수도 있을걸 파란 하늘 창가에 앉은 신시아의 머리칼 위로 미끄러지는 햇빛 보송한 귀밑머리 노란 민소매 원피스 반들거리는 구두코 현관에 불이 켜짐 아무도 없음 문은 잠겨 있음 오작동 검은 슬리퍼 회색 운동화 빨간 구두 뜻밖의 내리는 비 가방을 머리에 올리고 회색 버스에 오르는 주연들 빨간 구두에 튄 흙탕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다정한 윌리엄 초콜릿과 멀미약을 준비한 센스 있는 신시아 회색 하늘 떼구름 조금 추워 보이는 노란 원피스 파도가 높으면 어쩌지 우리가 탈 배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걱정 없어 무겁게 젖은 머리칼 회색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뀜 플롯을 바로잡아야 함 우산을 접고 서둘러 회색 버스에 오르는 윌리엄 신시아 흠뻑 젖은 빨간 구두 큰 배 부산항 후쿠오카 회색 신호가 흰색으로 바뀜 빨간 신호 뒤늦은 경적 나동그라지는 하얀 원피스 질척이는 바닥 미끄러짐 회색 구름 너울 돌고래 구슬 사이다 검고 긴 바퀴 자국 컷 비 신시아 빨간 바닥 버스 회색 윌리엄 쇳조각 찌그러진 물먹은 구두 원피스 검은 유리 산산이 컷 종이 더미를 싸들고 쓰레기장에 다녀옴 불 켜진 현관 검은 슬리퍼 회색 운동화 어둑한 현관 불 꺼진 천장
함께 앉은 버스가 방향을 틀어 기웃동 균형을 잃는 너 능청스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신디 회색 바다 하늘 맑음. 그렇습니다. 자, 아마 이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시 중에서 가장 낯설고 이질적이고 심지어 당혹스럽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독자들은 느낄 텐데, 자, 이 시에서 시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소 좀 어떻게 퍼즐처럼 느낄 수 있는 좀 당혹스럽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이거는 좀 앞에 시대와는 좀 다르게 물론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모티브가 되었지만 글쎄요, 유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유의지만 이게 즐거운 유의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되게 뭐랄까 약간 퍼즐처럼 같이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시라고 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제목이 이제 흑백 소설이에요. 흑백 소설인데, 우선 제가 이 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초현실적이다. 초현실적이다. 뭐 초현실주의 뭐 이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뭐 초현실적이다. 전부 다 우리가 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라든가 우리가 산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통합을 하려고 해요.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그런 어떤 통합적 관계, 인과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 시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깨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믿고 싶은 거죠. 사실이. 근데 그 인과관계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되나? 우리가 옛날부터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잖아. 나쁜 놈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그게 이제 인과관계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은. 나쁜 놈은 끝없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계속 뭐요? 벌 받지 않고 잘 산단 말이죠. 잘 살고. 그래서 그 심판을 정례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죽어서 너는 지옥에 갈 것이야. 뭐 이렇게 해서 유보를 시키고 있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 시는 전부 다 그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절되거나 전부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현실적이지 않죠.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그 모든 이미지들은 인과관계가 없어요. 전부 다 깨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깨어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통합적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사고 유형을 전복시키는 거죠. 그것은 착각이야. 세상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반하는, 전복시켜버리는 그런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이게 재밌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 시를 재밌게 들여다보고, 더 이제 얘기를 하면, 다른 시편에 비해서 훨씬 더 이거는 실험적이거나,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얘기하셨잖아요. 박상순 씨, 그 다음에 이성훈, 이런 시적 세계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 시편에. 그래서 달리지 않고 달리는 버스, 사이좋게 앉은 너와 내가 떠오르면 산산이 부서지는 빛입니다. 불 꺼진 천장, 어둑한 현관, 검은 슬리퍼, 회색 운동화, 그리고 내가 바람 방향으로 놓아주던 구두, 머리만 매일 끄적이던 소설을 집어넣음. 이런 모든 행위들은 서로 필연적인 어떤 관계성이 없어요. 그냥 파편화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순간순간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은 1초 전의 삶, 그 다음에 1초 후의 삶, 또 그 1초 후의 미래의 삶, 이런 것들이 한 선분으로 쭉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루에도 저는 아마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펼쳐 놓으면 하나도
이렇게 구슬처럼 꿰어지는 그 생각이 없습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지나가다가 선풍기 보면 선풍기 시원하겠네 생각하다가도 돌았으면 이 화분을 보면 이 화분이 색깔이 왜 이러나 뭐 이렇게 저거하고 이 생각은 서로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그 통합적인 부분들을 우린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녹여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한 시다. 정직한 시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히 세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영국 록을 즐겨 부르는 귀여운 윌리엄, 너는 미국 영화를 번역하는 유능한 신시야. 파란 벗에 오르는 주연들, 경쾌한 소리를 내는 신시아의 구두, 사이좋게 앉은 둘, 부산하고라는 버스, 배를 타고 후쿠오카에 가자. 운이 좋으면 돌고래 떼를 볼 수도 있을걸. 파란 하늘 창가에 앉은 신시아의 머리칼 위로 미끄러지는 햇빛, 보송한 귀밑머리, 노란 민소매, 원피스 반들거리는 구두코. 자, 여기 두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두 사람이 그 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표는 같다고 하더라도,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또는 사고죠. 사고는 시시각각으로 달리 펼쳐지고 있는 거죠. 달리. 현관에 불이 켜짐, 아무도 없어. 문은 잠겨 있어. 오작동, 검은 슬리퍼, 회색 운동화, 빨간 구두. 뜻밖에 내리는 비, 가방을 머리에 올리고 회색 버스 오르는 주연들. 빨간 구두에 튄 흙탕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다정한 윌리엄. 초콜릿과 멀미약을 준비한 센스 있는 신시야. 회색 하늘 떼구름, 조금 추워 보이는 노란 원피스. 파도가 높으면 어쩌지? 우리가 탈 배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걱정 없어. 무겁게 젖은 머리칼, 회색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뀜. 여긴 전부 다 어떤 그 부분으로 하여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가는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관계성이죠. 그 관계성이 일관되게 밀고 가지 않고 느닷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그 단상들입니다. 이 단상들이 와글와글하게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플롯을 바로 잡아야 함.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산을 접고 서둘러 회색 버스에 오르는 윌리엄. 신시아, 흠뻑 젖은 빨간 구두, 큰 배, 부산항, 후쿠오카, 회색 신호가 흰색으로 바뀜. 빨간 신호, 뒤너든 경적, 나둥거려지는 하얀 원피스, 질척이는 바닥, 미끄러짐, 회색 구름, 너울 돌고래, 구름 사이다, 검고 긴 바퀴자국, 컷.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재밌어요, 시가. 저도 이제 한때, 저도 이런데 이제 경도되거나 매료가 돼서, 이런 시를 꽤 썼던 적이 있습니다. 가끔 발표를 해서, 욕도 얻어먹고, 뭐, 처박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저도 이런 형식의 시쓰기를 참 선호했었거든요. 좋아했었고. 근데 이제 조금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참 좋습니다. 비, 신시아, 빨간 바닥, 버스, 회색, 윌리엄, 쇳조각, 찌그러진 물먹은 구두, 원피스, 검은 유리, 산산이, 컷컷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들은 전부 다가 독립되어 있는 것들이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모든 이미지들이죠.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그 대상들이고 이미지들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이런 그 이미지들의 스침, 이런 것들은 뭐 책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만권은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종이 더미를 사들고 쓰레기장에 다녀옴. 불 켜진 현관, 검은 슬리퍼, 회색 운동화, 어둑한 현관, 불 꺼진 천장, 함께 앉은 버스가 방향을 틀어 기우뚱 균형을 잃는 너. 넝청스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신디. 회색 바다, 맑은 바다,
하늘 맑음 이렇게 나왔어요. 신디 여자 이름이고 뭐 애칭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나오는데 신시아인가요? 네. 신시아 뭐 애칭으로 이렇게 부른다. 이 대상은 신디라고 이러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여기서 이 시에서? 이름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에서는 물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파편화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불친절한 퍼즐이지만 그래도 좀 저는 그래도 단서를 주려고 했던 것들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것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 상황, 사태가 변하는 것들인데 뭐 근데 저는 이제 색깔 같은 걸로 이제 색깔과 이름으로 이제 좀 저는 장치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색깔이 그 파란색이 회색이 되고 이제 노란색은 흰색으로 되고 그 색깔이 변하는 사태와 거기로 이제 이루어지는 사태. 맞지. 이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익숙하진 않지만 어떻게든 그 제대로 된 이름과 그 애칭은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좀 더 친근한 그런 것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것들로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로서의 장치고 신시아 자체의 이제 이름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런 애칭으로서의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흑백 소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제목으로서는 좀 시가 무겁구나. 아니면 비장하거나 뭐 이런 세계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막상 시를 읽으면 굉장히 경쾌하고 가벼워요. 경쾌하고 가볍죠. 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언어 유희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전제하고 있는 시인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세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니체 얘기도 하셨고 뭐 이렇게 하셔서 그런 영향이 좀 반영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또 추론을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기본 니체라고 하면은 기본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라는 것들은 운동성 이런 거는 파괴잖아요. 예. 그 정체된 것들의 파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것도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뭐 빠져들게 된 주목했던 것들은 그 파괴에 처음에 주목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잖아요. 이제 파괴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운동성 중에 하나지만 그렇다면 이제 그 파괴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 세계성 대본 그런 것들이 이제 파괴만이 아니고 그걸 넘어선 그 다음에 뭐랄까요? 가고 싶은 그런 정신 세계.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파괴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녹아드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어떤 고정됐다기보다 이제 유목적인 그렇군요. 그래서 사고 방식. 네. 그래서 니체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세계는 그 초인 사상이죠.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식적 체계를 초국할 때만이 비로소 무엇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죠, 자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미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감각적인 세계로부터 형성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의미화된 세계죠. 그 세계를 가지고는 인간은 누구나 매 한 시간도 또는 단 1초라도 자유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대단한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초인 사상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연결되고 이것이 이름으로 저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얽어매서 엮어서 의미를 가지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건 너무 무거운 삶이라는 거죠. 너무 무겁다. 너무 무겁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론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흑백 소설이 가장 극명하게 그동안 우리 유시인이 내재화하고 있는 어떤 니체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내재화하고 있던 그 세계가 다시 이런 표현 방식으로 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세계사 문제 좀만 간단하게 네.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어떤 거는 이제 보통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인과관계 같은 거에 대해 집착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보통 생각하기에는 뭔가 인과관계가 있고 법칙이 있어서 이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반대잖아요. 그냥 세계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인과관계를 그냥 일부를 찾아낼 뿐인 거잖아요. 이 세계 내에서 그냥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흘러갈 뿐이죠. 네. 진행되고 늘 그 뭐라고 할까요? 차연이라고 하나요? 데리다식으로 얘기하면 늘 연기될 뿐이죠. 거기는 뭐 어떤 그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글쎄 우리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그거 꿰는 거죠. 저는 그냥 그냥 세계 속에서 인과관계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계에서 출발을 해서 그게 뭐 감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세계에서 출발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그걸 이제 나의 놀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놀이도 해보고 뭐 이게 법칙은 아닌 거죠. 저는 이걸 인과관계라 생각하지 않고 세계에서 내 놀이를 찾아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체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그 자기의 정서를 정서를 반영해서 놀이를 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시석의 한 유형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뛰어넘었거나 아니면 그것을 전복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전략을 시석이 이렇게 도입해서 쓰고 계시는데 읽는 이에 따라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극렬하게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장난하는 거냐, 뭐 이런 쪽으로 이 얘기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어쨌거나 우리가 시를 쓴다는 것, 선 일종의 놀이의 개념이죠. 놀이죠. 언어 유희고,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즐길 수 있고 구축해 갈 수 있는 모든 세계를 다 반영해서 노래하는 행위가 바로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 시를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이 얘기가 다소 이제 딱딱해지고 길어지고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프로에 이렇게 하면서 말을 참 많이 줄이려고 해요. 제 말은 줄이고 이게 오시는 분들 말씀을 참 많이 더 들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자꾸 부딪혀요. 말이 많아지고요. 오늘 같은 날은 참 오늘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자, 우리 이제 앞으로 계획은 조금 넘어가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 좀 들어봐도 될까요? 계획은 뭐 그냥 시 쓰는 것밖에 없는 거죠. 시에게도 쓰고 대부분 지금도 이제 발표가 된 지 한 거의 반년쯤 되어가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시 이전에 지금 발표된 시들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좀 그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부분 계속 다른 곳으로 가야죠. 계속. 이제 이 세계를 펼쳤으므로 이것은 이미 이제 표면화되고 형성화되었으므로 다른 이행, 뭐 새로운 세계 또는 새 시, 좋은 시. 예, 말처럼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시를 쓴다는 게 이제 출발입니다. 그죠? 등단이라는 제도는 이제 막 출발한 그야말로 새내기고 뭐 조금 속된 말로 하면 햇병아리입니다. 햇병아리가 이제 봄볕에 나와서 삐약거리고 이제 막 출발할 텐데 하는 시점이 이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름 지나고 가을이 지나서 아주 뭐 병아리로 얘기하면 어미닭으로 되고 또 장닭으로 되고 해서 새벽도 깨우고 그죠? 그런 닭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저도 빌어봅니다. 자, 우리 이 프로에 어렵게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뭐 그동안 아니면 오늘 더 이렇게 보태서 나는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지 이 얘기 안 하면 나는 뭐
발길이 안 떨어질 것 같다. 아유,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딱딱한 얘기로 우리가 좀 시간을 좀 지체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시인들의 시적 세계가 다양하고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낯설고 또 놀라운 그런 세계를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해서 오늘 조금 설명이 많고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모멘트 제5호, 이것이 이제 이 책이 반연간지인데요. 반연간지 아주 잘 만든 책입니다.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책이고 또 내용도 아주 충실합니다. 그 시뿐만 아니라 예술 종합에 대한 모든 문화 전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귀하게 온 걸 주셔서 쉽고 다듬고 해서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 책이 출간을 했는데요. 비로소 이제 제1회 신인상을 또 모집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해서 시인으로 출발하신 유상욱 시인을 모시고 유상욱 시인의 시적 세계가 뭔가 앞으로 또 이 시인이 어떤 시세계로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